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에피소드 1N, 스벨트, 프리액트, 솔리드.js, 알파인.js, 릿 시작합니다. 네, 오랜만에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를 올리고 3달 정도가 지났는데 원래는 한 11월 중순 후반에 올릴 계획이었고,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미국에 있어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 대본을 좀 많이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외지에 가 있으니까 대본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래서 돌아와서도 좀 열심히 쓰려고 했는데 뭐 회사에도 좀 자리를 오래 비웠다 와서 그런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네, 그리고 12월에는 이 나라 전체에 좀 정신없는 상황이 돼서 12월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12월이 갔는데, 그래도 2024년을 넘기지 않고 내가 이 에피소드를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대본을 완성하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레트로텍을 처음 시작하려고 생각했을 때 프로타입 JS, jQuery 이런 되게 옛날에 쓰던 그런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 누가 뭐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리액트 JS, 여기까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다루면 재밌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충의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리액트 JS까지 다루려다 보니까 앙귤러 JS와 비교할 수 있는 뷰 JS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세 프레임워크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프레임워크고 가장 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부터, 그러니까 프로타입 JS부터 현재까지 이해하는데, 이 정도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다루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태까지 자료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없어진 글도 많고, 현 시점에서 뭐 제가 생각하는 거나 주변에 뭐 다른 사람이 올리는 글들을 찾는 거는 쉬운데, 이미 없어진 블로그, 뭐 10년, 15년 된 블로그를 찾아서 자료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도 했고, 그래서 현존하는 프레임워크들의 자료를 찾는 것은 좀 더 쉽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뭐 유튜브나 많은 아카이브 사이트들도 많이 생겼고 좋은 사이트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료들은 뭐 10년 뒤에 10년 전에 자료들이 없어진 것처럼 없어질 것 같진 않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앙귤라 JS, 리액트 JS, 뷰 JS가 여전히 제일 많이 쓰인다고 하지만 이미 셋 다 10년이 넘거나 10년 가까이 된 상황이고,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나온 현대적인 프레임워크들을 좀 살펴보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거는 자료를 찾기 쉬워서 뭐 옛날 것처럼 깊게 다루지 않아도 조금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본을 쓰다 보니까 꼭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앙귤라, 리액트, 뷰 시대 이후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세 개만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벨트, 개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는 스테이트 오브 JS의 2024년 자료, 얼마 전에 나왔죠. 이걸 보면 응답자 중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React.js가 82%, Vue.js가 51%, 앙귤라가 50%로 1강 2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1강 2중의 구도를 셋이 만들고 있고 2024년에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26%인 스벨트입니다. 스벨트는 리차드 해리스, 보통은 리치 해리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리치 해리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영국 사람인 리치 해리스는 2006년 UCL,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서 예술과 철학을 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저널리즘 스쿨을 졸업하고 리치 해리스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분위기상 기자들도 코딩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PHP 등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쪽 업계는 잘 모르지만 뭐 당시 분위기상 2000년대 중반, 2006년에 졸업했으니까 일자리를 찾는 게 2006년, 7년 뭐 이쯤 됐겠죠. 아마 닷컴 버블이 끝나고 다시 인터넷이 뜨던 시기라서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기자들도 코딩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치 해리스는 런던의 한 금융 출판사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하게 됐는데 곧 2008년에 그 유명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오면서 많은 사람이 해고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리치 해리스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자신은 해고될 만큼 급여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해고는 되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본인이 채용이 더 잘 되는 채용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술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합니다. 몇 년 뒤에 회사에서 HTML 작업을 할 사람이 필요해지게 되자 리치 해리스가 적임자였고 동영상 관련 일을 하다가 코드를 다루는 일을 하게 이제 롤이 변경이 됩니다. 당시에는 뭐 BBS나 가디언, 뉴욕타임즈 등에서 인터랙티브 저널리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플래시를 사용하다가 자바스크립트 넘어가는 그런 전환 시점이었고 여기에 큰 영향을 받아서 회사 개발팀한테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2012년 나가웃.js와 앙귤라의 영감을 받은 리치 해리스는 렉티브.js라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합니다. 2011년에 리치 해리스가 영국의 뉴스 매체인 더 가디언으로 이직했기 때문에 더 가디언의 개발자 블로그를 보면 2013년 7월 24일 Introducing Reactive.js Next Generation DOM Manipulation이라는 글을 통해서 가디언의 인터랙티브 팀이 이 라이브러리를 공개합니다. 렉티브.js는 처음에 데이터 바인딩 문제를 더 우아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디언 인터랙티브 팀은 웹에서 앱과 같은 경험을 만드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랙티브는 그 특성상 엄청난 양의 돔 조작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촉박한 마감 시한으로 인해 일정의 노예가 됩니다. 이 렉티브.js, RACTIVE.js입니다. 렉티브.js는 앙귤라.js나 엠버처럼 무거운 프레임워크를 쓰지 않고 간단하게 템플릿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로 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투웨이 바인딩 라이브러리였습니다. 렉티브라는 이름은 인터랙티브에서 앞에 INTE를 빼고 렉티브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깃허브에서 기여자 그래프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80%의 커밋을 리치 해리스 혼자가 한 걸 볼 수 있고 가디언 인터랙티브 팀에서 공개를 했지만 거의 혼자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름을 처음 들어봤지만 렉티브.js는 어느 정도 인기를 끌어서 아마존 내부나 월스트리트 은행, NFL, 델타항공, 플레이보이 TV 등에서 쓰였지만 주류로 커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치 해리스는 첫 번째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진행을 해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롤업.js를 얘기하기 전에 2015년 당시에 자바스크립트 생태계 상황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에크마 262, ECMA 262죠. 에크마 262의 6번째 버전. 그래서 보통 ES6라고 부르는 에크마 스크립트 2015 랭귀지 스펙이 2015년 6월에 정식으로 발표됩니다.
2009년에 ES5가 나오고 6년 만에 새 버전으로 나온 것이고, 여기에는 모듈 스펙, 디스트럭처링 어사인먼트, 요즘 많이 쓰는 그러니까 바 대신 렛, 콘스트, 그리고 뭐 클래스, 에러 펑션 등 강력한 언어 기능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대에 따라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은 ES6의 기능을 마음껏 사용하고 싶었지만 항상 그렇듯이 브라우저의 지원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S6로 코드를 작성하면 ES5로 변환해주는 도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 줄 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컴파일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스 투 소스 컴파일러라는 의미로 트랜스파일 혹은 트랜스파일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트랜스파일이 소스 투 소스 컴파일러라는 그 의미대로 엄밀히 보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컴파일러라는 의미도 어느 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분위기상 트랜스파일이라는 뭐 말을 엄밀히 쓰기보다는 컴파일이라는 말을 더 일반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가장 유명한 도구인 바벨도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2014년 만들어지면서 당시 ES6가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서 ES6를 ES5로 컴파일하는 6 to 5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인기를 얻은 6 to 5가 ES7이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그 이름이 의미가 없었잖아요. 왜냐면 이건 6 to 5니까 이제 7 to 6를 만들거나 뭐 이런 새 프로젝트를 파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새 표준이 나올 때마다 비슷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2015년 2월에 6 to 5에서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합니다. 2015년 당시 바벨, 웹팩, 브라우저 리파이 등 생태계의 다양한 트랜스파일러와 번들러가 있었지만 리치 해리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노드.js가 채택한 require 이렇게 함수로 해서 모듈을 불러오는 require를 사용하는 common.js 모듈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ES6가 나오면서 임포트, 익스포트 지시어를 쓸 수 있는 ES 모듈스를 쓸 수 있게 됐고, ES 모듈스를 사용하면 라이브러리 전체를 번들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더 효과적으로 번들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증명하기 위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ES6 모듈 번들러인 롤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 커밋은 2015년 5월 15일에 이루어졌고, 이 롤업이라는 이름은 위즈 칼리파의 롤업이라는 노래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딱히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원래 이름을 짓기 어려우니까 뭐 그 당시에 좋아했거나 뭐 어떤 계기로 알게 된 노래를 프로젝트 이름으로 그냥 쓴 것 같습니다. 리치 해리스는 2017년 말까지 롤업 JS를 열심히 개발하면서 자바스크립트 컴파일과 모듈 번들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경험을 쌓게 됩니다. 결국 이 경험과 고민이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리치 해리스는 롤업도 만들면서 렉티브 JS를 만들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바일 웹 작업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렉티브 JS도 다른 프레임워크와 비슷하게 너무 많은 자바스크립트를 제공하면 했기 때문에 모바일 웹에서는 성능이 좋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리치 해리스가 미국 브루클린에서 열린 브루클린 JS라는, 이거는 라이브러리 아니고 미덥 이름이에요. 브루클린 JS라는 미덥에 참가해서 브루클린 JS를 운영하던 제드 슈미트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제드 슈미트가 자바스크립트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컴파일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리치 해리스는 제드 슈미트의 얘기를 듣다가 렉티브 JS 컴포넌트를 위한 컴파일러를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에 도달해서 이를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016년 11월 15일 프로젝트 이름을 날씬한, 우아한, 스타일리시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인 스벨트라고 이름을 짓고, SVELTE죠. 스벨트. 그리고 첫 커밋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패키지 제이슨에 들어있는 설명을 보면 더 프레임워크리스 UI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없는 UI 프레임워크라는 뜻이죠.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2016년 11월 26일에 스벨트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스벨트.technology라는 도메인을 사서 사이트를 만들고 스벨트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 최초 공개할 때는 버전이 0.3.0이었지만 3일 뒤인 2016년 11월 29일에 바로 1.0으로 버전을 올립니다. 버전을 엄청나게 올리죠. 이렇게 버전을 갑자기 급진적으로 1.0으로 올린 것은 이 스벨트 1.0이 기본적으로는 렉티브 JS였지만, 그러니까 렉티브 JS를 컴파일러로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롤업을 만들면서 자바스크립트 번들링에 대한 경험이 충분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스벨트 1.0에서는 렉티브 JS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큰 커뮤니티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렉티브 JS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스벨트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 장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스벨트 테크놀로지 웹사이트를 보면 The Magical Disappearing UI Framework, 그러니까 마법처럼 사라지는 UI 프레임워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스벨트를 소개합니다. 웹의 비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스벨트는 템플릿을 프레임워크가 없는 작은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줍니다. 간단하고 친숙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조합 가능하고 작성하기 쉬운 블록으로 앱을 빌드하세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견고합니다. 컴파일 시 정적 분석을 통해 브라우저가 필요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가이드 문서를 보면 What is Svelte?라는 섹션이 있는데, 이 섹션을 통해서 리치 해리스가 생각한 스벨트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 본 적이 있다면 리액트, 앵귤러, 뷰, 렉티브 JS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접했거나 적어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스벨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구는 모두 매끄러운 인터랙티브 UI를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스벨트는 런타임의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해석하는 대신 빌드 시점에 앱을 이상적인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한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즉, 프레임워크의 추상화에 따른 성능 비용을 지불하거나 앱이 처음 로드될 때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특징은 알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 리치 해리스가 프레임워크 without the framework, Why didn't we think of this sooner?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없는 프레임워크, 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더 빨리 하지 못했을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스벨트의 철학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여기서 리치 해리스의 생각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코드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마찬가지로 저도 페이지 로딩 시 자바스크립트 100kB를 제공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JPG 파일 하나만 적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100kB의 자바스크립트는 100kB의 JPG 파일과 같지 않습니다. 앱의 시작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네트워크 시간뿐만 아니라 스크립트를 파싱하고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며, 이 시간 동안 브라우저는 완전히 응답하지 않게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이러한 밀리초가 매우 빠르게 누적됩니다. 프레임워크는 버추얼 돔 같은 기술로 까다로운 구현의 세부 사항을 추상화하므로 코드의 복잡성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프레임워크는 작성해야 하는 코드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코드로 복잡성을 이동시킬 뿐입니다. 대신 리액트와 같은 아이디어가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개념의 복잡성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워크는 주로 생각을 구조화하기 위한 도구이지 코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프레임워크가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이 ES2016 이상을 ES5로 변환하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을 순수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한다면 어떨까요? 앱과 브라우저 사이에 추상화 계층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런타임을 제공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앱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입니다. 스벨트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입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컴포넌트를 작성하면 빌드 과정에서 스벨트가 이를 작은 독립형 자바스크립트 모듈로 컴파일합니다.
컴포넌트 템플릿을 정적으로 분석하여 가능한 한 브라우저의 작업을 적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스벨트 구현의 투두 MVC의 압축 파일 크기가 3.6KB입니다. 비교를 위해 앱 코드가 없는 리액트와 리액트돔의 압축 파일 크기는 약 45KB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리액트를 평가하는 데만 약 10배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스벨트가 투두 MVC로 실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JS 프레임워크 벤치마크에 따르면 앱이 실행되고 나서 스벨트는 정말 빠릅니다. 리액트보다 빠르고 뷰보다 빠릅니다. 앵귤러, 엠버, 렉티브, 프리액트, 라이엇, 미스릴보다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만큼 빠르며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벨트는 CLI도 제공하고 롤업, 브라우저 리파이, 걸프 같은 빌드 도구의 플러그인을 제공해서 빌드 타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모듈로 컴파일해 주었습니다. 이때도 대부분의 커밋은 리치 해리스가 했지만 1.0.0 릴리즈 이후 콘두리트리, 이 사람은 따로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냥 닉네임으로만 표시를 하는데 콘두리트리라고 읽을게요. 실제 발음은 모르지만 이 콘두리트리라는 사람이 참여해서 기여를 많이 하게 되고 리치 해리스에 따르면 콘두리트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스벨트는 없었을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리치 해리스는 스벨트 1을 계속 개발하면서 그러던 중에 5년간 일하고 있던 더 가디언을 그만두고 2017년 5월 뉴욕 타임즈의 그래픽 에디터로 이직해서 현재까지도 뉴욕 타임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픽 에디터라는 역할은 뉴욕 타임즈의 기사에 인터랙티브 차트 등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리치 해리스는 조사팀에서 일하면서 컴퓨터 기술로 사건을 찾아내고 보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2018년 1월 더 팔로워 팩토리라는 기사예요. 기사 제목인데 그래서 트위터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고 자신의 영향력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런 가짜 계정을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올리는데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웹에서 패러럴 스크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패러럴 스크롤이란 건 브라우저에서 스크롤을 하면 뭐 애플이 많이 하는 방식이죠. 뭐 이렇게 없었던 게 등장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이 바뀌기도 하고 스크롤에 따라서 이걸 이제 패러럴 스크롤이라고 하죠. 보통 패러럴 스크롤의 의미는 앞에 지나가는 거와 뒤에 지나가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를 이제 패러럴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이 패러럴 스크롤을 이용해서 트위터의 화면 이동과 가짜 계정의 변화 과정을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주는데 이 기사를 쭉 봤는데 기사에 대한 주목도도 높고 이해하기도 매우 좋았습니다. 참고로 이 팔로워 팩토리라는 기사는 1H 백본.js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백본.js를 만든 제레미 애슈케나스와 같이 작업한 기사이고 또 이렇게 리치에스와 제레미 애슈케나스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재밌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의 기사처럼 전체 기사가 하나의 웹페이지이거나 다른 기사의 차트나 인터랙티브 요소가 인베딩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뉴욕타임즈의 각 페이지는 상당히 복잡했고 또 내부에 CMS도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기존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스벨트를 만들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스 사이트가 이러한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잘 활용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그러니까 모든 기사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발행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국내 언론 매체들이 기사의 내용에 대한 품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적 접근을 많이 하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예, 잠시 사담이었고요. 다시 돌아오면 당시에는 다루기 어려운 CS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 커뮤니티가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CSS를 작성하는 CSS인 JS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벨트는 단일 파일 컴포넌트,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이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HTML 파일처럼 기존의 CSS를 작성하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CSS를 전역이 아닌 해당 컴포넌트 스코프로 변환해주고 사용하지 않는 CSS도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기능을 지원했습니다. 이 1.0을 릴리즈하고 1년 반 정도가 지난 2018년 4월 18일 스벨트 2를 릴리즈하게 됩니다.
기존의 스벨트는 머스타시, 핸들바즈가 쓰는 템플릿 방식인 이중 컬리 브레이스, 그러니까 중가로죠. 이중 중가로, 중가로 두 개 이제 연속하고 연속해서 닫는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머스타시와 핸들바즈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당시에는 문자열 기반의 되게 오랫동안 쓰인 전통적인 템플릿 방식인 머스타시와 핸들바즈를 사람들이 많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벨트에서도 이 방식을 쓰지 말고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쓰는 방식이 기존의 머스타시와 핸들바즈와 이제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쓰면 머스타시와 핸들바즈를 쓰면서 자신들이 불편했던 거, 그런 한계들도 스벨트에도 같이 있다고 오해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리액트가 JXX를 통해서 이중 컬리브레이스를 쓰지 않고 하나의 컬리브레이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벨트2도 템플릿에서 하나의 컬리브레이스를 쓰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1.0에서는 컴파일러가 ES5 코드를 생성해서 다른 트랜스파일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지만 2018년이 되었을 때는, 이때는 2018년이기 때문에 ES5도 버리고 자연히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죠. 11 이하의 브라우저의 지원도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에서는 그런 거를 빼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이하의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한다면 사용자들이 바벨 같은 트랜스파일러를 쓰라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스벨트2를 릴리즈하고 1년이 지나 2019년 4월 22일 3.0을 릴리즈하게 됩니다. 물론 이 3.0에서도 컴파일러를 통해 효율적인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벨트는 리액트나 뷰와 같은 컴포넌트 프레임워크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프레임워크에서는 선언적 상태에 기반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지만 버추얼 돔 디프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프레임 처리 시간을 소모하고 가비지 컬렉터에도 부담을 주는 추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스벨트는 빌드 시간에 실행되면서 컴포넌트를 매우 효율적인 명령형 코드로 변환한 뒤 돔을 정교하게 업데이트합니다. 그 결과 뛰어난 성능을 가진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리치 해리스는 3.0을 준비하면서 리액티비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결과가 리액트 3.0에 담기게 되는데 2019년 4월 3, 4일 이스라엘에서 열린 You Gotta Love 프론트엔드 코드 캠프에서 Rethinking Reactivity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에서 스벨트 3.0 베타를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당시에도 가장 인기를 끌고 있던 리액트와 비교를 하면서 버추얼 돔이 느리고 슈드 컴포넌트 업데이트, 유즈 메모, 유즈 콜백 같은 기능이 사실상은 추상화의 누출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프레임워크는 코드를 정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여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리액트에서 스테이트, 상태가 있잖아요. 상태를 이제 가져오고 셋 스테이트 같은 걸로 다시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코드를 스벨트2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자신은 이를 개선하고 싶었는데 스벨트에는 컴파일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언어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셋 스테이트로 예를 들면 카운트 플러스 1 하는 대신에 컴파운드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복합 할당 연산자죠. 복합 할당 연산자를 써서 카운트 플러스는 1, 이제 보통 저희가 숫자를 하나 올리고 싶을 때 뭐 변수에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해서 기존의 카운트 값에 플러스 1을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쓸 때 카운트 플러스는 1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앞에 한 거랑 똑같이 되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처럼 스벨트가 컴파일 할 때 이 상태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리치 해리스는 리액티비티를 컴포넌트 API에서 언어로 이동시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벨트 3.0에서는 언어에서 리액티비티를 처리하기 위해 라벨드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 이제 콜론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문법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코드 라인 앞에 콜론을 추가하면 스벨트가 이 상태의 변화를 자동으로 추적해주게 되고, 간단히 말하면 변수 할당이 그냥 업데이트를 트리거하게 됩니다. 이 말은 저희가 이제 변수 할당하고 변수를 이제 리액트에서는 셋 스테이트 같은 걸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만 그냥 변수 할당만 하면
스벨트가 알아서 추적해줘서 업데이트를 또 자동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뷰제이스를 만든 에반 유는 리치 해리스의 이러한 접근에 대해서 스벨트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만드는 거냐고 비판을 하게 되지만, 리치 해리스는 이 아이디어를 계속 지지하고 결국 스벨트 3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이죠. 2024년 10월에 릴리즈된 스벨트 5에서 선언적으로 사용하면 리액티브하게 최적화해주는 룬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 리싱킹 리액티비티라는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리치 해리스는 댄 아브라모브가 제이스컴프 아이슬란드 2018에서 발표한 비욘드 리액트 16이라는 발표에서 리액트의 동시성 처리에 대한 데모를 시연한 거를 가져와서 이를 스벨트와 비교합니다. 리액트에서 동기 처리와 디바운스 처리, 그러니까 비동기 처리, 요 세 개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데, 스벨트는 요 데모를 보면 스벨트는 동기에서 훨씬 리액트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쓰는 대신 그냥 스벨트처럼 필요 없는 코드를 없애버리고 바닐라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충분히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는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쓰지 않고 그냥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본격적으로 생태계에서 스벨트가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스벨트 3가 나온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JS 2019에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설문조사를 보면 처음으로 목록에서 스벨트가 등장을 하면서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 퍼센티지 얘기했던 이제 유세이지랑은 조금 다른 영역이고, 뭐 satisfaction, interest, awareness, 그러니까 뭐 만족하냐, 관심 있냐, 알고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사이트가 매년 달라지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5%가 사용하고 있다는 그 수치와 여기서 88%라는 건 좀 다른 기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서 스벨트가 갑자기 떠올라서 앙귤라나 뷰도 제치고 리액트 다음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2019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2년 동안 개발한 스벨트 킷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스벨트 킷은 스벨트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고, 리액트의 넥스트.js나 뷰의 넉스트.js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스벨트에서도 서버 사이드 렌더링 웹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아이디어는 넥스트.js가 꽤 오래전에 이미 했던 접근이기 때문에 스벨트에도 초기 2017년 사퍼 SAPPER이라는 프로젝트로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30일 사퍼 Toward the Ideal Web App Framework, 그러니까 이상적인 웹앱 프레임워크를 향해서 사퍼라는 글이죠. 이 글을 통해서 Next.js를 엄청 칭찬하면서 사퍼를 공개하지만 결국 수년이 지나서 스벨트 킷이 이 개념을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스벨트에서는 타입스크립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가 수년 동안 타입스크립트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스벨트에도 타입스크립트 지원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게 리치 해리스의 취향 때문인지 몰라도 스벨트 내부에서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대신 사용자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에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 LSP라고 보통 하죠. LSP를 통해서 에디터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타입스크립트를 컴파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스벨트 4를 준비하면서 스벨트 내부에도 타입스크립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당시 리치 해리스는 여전히 플레인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좋아한 것으로 보여서 트위터에도 스벨트는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되었지만 자신은 여전히 플레인 자바스크립트로 모든 새로운 코드를 작성한다고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스벨트 4는 2023년 6월에 릴리즈 되는데, 그 한 달 정도 전인 2023년 5월 9일 뭐 아무런 설명 없이 스벨트 저장소를 타입스크립트에서 JS 도구로 전환하는 엄청 큰 풀 리퀘스트가 스벨트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 풀 리퀘스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러한 전환을 하냐.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은 다 자바스크립트보다 타입스크립트 선호한 거 아니야? 왜 거꾸로 가? 같은 질문을 하자 스벨트의 코어 팀인 유이치로 야타시마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스벨트 컴파일러 개발자 입장에서 빌드 단계 없이 디버깅을 할 수 있으면 컴파일러 개발이 크게 간편화됩니다. 기존에는 빌드 단계를 거쳐 디버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디버깅이 복잡했습니다. 또한 JS 독을 사용하면 타입은 타입스크립트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컴파일러의 개발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컴파일러 개발자가 아닌 스벨트를 사용하는 개발자에게는 지금처럼 타입 정의 파일이 제공되므로 타입을 입력하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벨트가 타입스크립트를 버렸다는 이런 내용이 생태계에서 큰 이슈가 되자 리치 해리스는 해커뉴스에 글을 직접 올립니다. 내부 리팩토링을 위한 풀 리퀘스트가 해커뉴스 1위를 차지할 줄은 몰랐네요. 타입스크립트를 열렬히 반대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의 입장을 입증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실망하실 겁니다. 반대로 타입스크립트를 열렬히 찬성하고 우리가 멍청한 바보들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해도 역시 실망하실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타입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타입 선언을 .ts 파일에서 JS 독 주석이 있는 .jes 파일로 옮긴 것뿐입니다. 스벨트에서 내보낸 함수에는 기존 타입스크립트의 모든 장점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스벨트 사용자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프레임워크 사용자가 관찰할 수 있는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대한 소스맵이 필요 없으므로 패키지도 작아지고 변경 사항을 확인할 때 소스와 배포 코드 간의 매핑을 이해할 필요가 없으므로 프레임워크에 기여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용자와 기여자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입스크립트 도구의 불균형한 환경에서 작업해봤다면 짜증나는 작은 문제에 익숙할 텐데 이 문제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JS 도구로 타입을 작성하는 것이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적은 대가를 치르는 셈이고 팀 내에서도 아직 활발한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념적인 이유가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로 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스벨트와는 반대로 오랫동안 스벨트킷을 이 방식으로 구축해왔고 생산성 측면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 어느 날 리치 해리스는 버셀의 CEO인 기에르모 라우치한테 트위터에서 DM을 받게 됩니다. 기에르모 라우치는 이전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길리머 러크라고 읽었는데 그냥 처음 봤을 때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잘 몰라서 그냥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읽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기에르모 라우치라고 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버셀의 CEO죠. 외국인의 그 이름 발음은 항상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기에르모 라우치는 리치 해리스에게 버셀에 와서 풀타임으로 스벨트 개발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리치 해리스는 뉴욕타임즈 일이 너무 즐거웠고 프레임워크 작업만 하다 보면 현업의 요구사항을 놓칠까봐 당시에 고민을 좀 했지만 이미 스벨트의 사용자도 상당히 많아지면서 요구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으면 스벨트가 지속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좋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현재도 리치 해리스가 뉴욕타임즈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게 자료를 순서대로 찾다 보니까 그때는 현재까지 일하고 있었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버셀에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셀 하면 뭔가 리액트의 상징, 리액트 생태계의 가장 대표주자 같은 회사인데 뭔가 리액트에 올인하는 느낌이죠. 왜 리액트를 하는 버셀이 스벨트의 리치 해리스를 고용했는지에 대해서 기에르모 라우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리치 해리스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소프트웨어 설계 방식의 팬이었습니다. 저는 롤업 사용자였고 개발자를 위한 파서와 도구를 작성하는 리치의 방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Next.js의 아주 초기 버전에서는 새로운 템플릿 언어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Next.js에 대한 저의 영감은
PHP에서 크게 얻었기 때문입니다. PHP는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작성하기에 편리하고 인체공학적입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스벨트를 좋아하고 버셀은 최첨단 개발자 경험이 무엇이고 개발자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엣지 퍼스트 프레임워크라는 아이디어에 매우 흥미를 느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프레임워크와 플랫폼 간의 결합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구조적으로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린 앱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벨트는 많은 일을 해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벨트의 기본 앱은 빠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터넷 사용자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기본 앱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것이 버셀과 스벨트가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11월 11일부터 리치 해리스는 버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버셀에서 풀타임으로 스벨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리치 해리스는 스벨트의 다큐멘터리인 스벨트 오리진스, 자바스크립트 다큐멘터리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자비로운 종신 독재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벨트는 항상 합의에 기반한 프로젝트였고 독재자가 자비롭다고 해도 커뮤니티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항상 모든 일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스벨트에서 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10년 후에도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싶을까요? 스벨트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한다면 어느 한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스벨트 오리진스라는 다큐멘터리도 꽤 재미있습니다. 프리액트 프리액트는 제이슨 밀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제이슨 밀러는 캐나다의 공립대학인 유니버시티 오브 워터루를 2008년에 졸업하고 창업도 하고 여러 회사도 일한 뒤에 2012년 이메일도 지원하면서 협업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진부라라는 제품을 만드는 시나코라는 회사에서 시니어 컨설팅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2018년 구글로 이직해서 크롬의 시니어 디벨로퍼 릴레이션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고 2022년에는 쇼피파이로 이직해서 현재까지 쇼피파이에서 프린시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밀러가 프리액트를 만들게 된 과정은 모던 웹 팟캐스트라는 어떤 팟캐스트 시리즈의 시즌 7 13에피소드에서 더 니드 포 제이스 스피드 유징 프리액트라는 제이슨 밀러와 인터뷰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슨 밀러는 수년간 꽤 큰 웹 플랫폼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재구축을 해보는 본인 말로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서 백본 JS를 이해하기 위해서 백본 JS와 비슷한 것을 계속 여러 번 만들어 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그러니까 UI에서는 항상 상태가 중요하죠. 상태가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UI 프레임워크를 부하 테스트, 그러니까 성능 테스트죠. 부하 테스트할 목적으로 돔 기반의 엔진을 만들면서 프리액트의 첫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돔 기반의 엔진을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제이슨 밀러는 브라우저에서 상태가 너무 많으면 이제 상태가 많고 변경사항이 엄청 많으면 UI 업데이트도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럼 성능이 이제 느려지고 결국 그게 부하 테스트가 되는 건데 그거에 가장 적합한 게 돔 기반으로 게임 엔진을 만들면 당연히 상태 업데이트도 많고 UI 렌더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하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리액트는 2013년 중순에 세상에 공개됐는데 2014년까지도 제이슨 밀러는 리액트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다가 2014년에 와서야 지인의 소개로 리액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리액트를 살펴보면서 백본에서 했듯이 이번에도 리액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돔
디프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기 시작했고, 그 코드는 코드펜에서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한 코드펜이란 서비스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를 위한 소셜 개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화면에 작성해서 간단한 데모를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데모 코드, 시연용이거나 테스트할 때 데모 코드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일종의 플레이그라운드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비슷한 서비스로는 JSP들 같은 서비스들이 있죠. 근데 제이슨 밀러는 어떤 면에서 좀 신기하게도 자신은 이제 라이브러리나 앱을 만들 때도 1.0이 되기 전까지는 코드펜에서 작성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코드펜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 자동 실행을 켜두고 작업을 하면 자신이 뭔가 조금만 실수로 깨트렸을 때 전체 탭이 다 깨지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코드를 짤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제이슨 밀러는 리액트를 보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그동안 해오던 것과 비슷한 접근을 리액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 방식이 꽤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것과 API도 거의 비슷한 형태였기 때문에 API가 비슷하다면 호환이 안 될 이유도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리액트의 영감을 받은 제이슨 밀러가 프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뒤인 2015년 9월 11일에 실제 프리액트의 첫 커밋을 올리게 됩니다. 이 커밋에는 작고 빠른 컴포넌트 기반의 버추얼 돔 프레임워크라고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고, 이 첫 커밋의 리드미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리액트는 가능한 적은 코드를 사용하여 리액트나 미스릴과 같은 라이브러리의 핵심 가치를 재창조하려는 시도로 ES2015를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현재 라이브러리는 미니파이하고 Gzip 압축을 했을 때 약 3kB입니다. 리액트와의 호환성은 상당 부분 유지되지만 ES6 클래스 인터페이스만 지원합니다. 리액트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컴포넌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기 위한 간단한 빌딩 블록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미스릴 JS는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경량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 에피소드에서는 다루지 않았죠. 이 커밋이 첫 커밋이긴 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작업을 하다가 오픈했는지 앞에 얘기와 연결해서 보면 코드펜에서 한참 작업하던 걸 가져오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커밋부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커밋이, 설명만 있는 빈 커밋이 아니라 프레임워크의 모양새를 꽤 갖추고 있었고, 버전도 이미 1.2.0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코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리액트 JS 파일의 라인 수를 보면 620라인 정도고, 이미 JSX뿐만 아니라 컴포넌트 윌 마운트,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같은 리액트의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커밋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5년 11월에는 하이어 오더 컴포넌트를 지원하면서 2.0을 릴리즈합니다. 2.0까지 릴리즈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제이슨 밀러가 직접 해커뉴스에 홍보글도 올리지만 안타깝게도 댓글은 하나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해커뉴스에 다른 사람이 또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홍보가 됐는지 1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이 프리액트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오갑니다. 리액트와 호환되지만 3kB로 훨씬 작은 용량을 가진 경량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당시 리액트는 0.14 버전대였고 압축했을 때 용량은 38KB 정도였습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뭐하러 이런 걸 하냐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100여 개의 댓글 달리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은 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는 깃허브 페이지의 기본 테마 중,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를 대충 사용해서 홈페이지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2016년 11월에서야 지금도 사용하는 preactjs.com이라는 도메인을 사서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합니다.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이슨 밀러는 프로젝트 개발을 계속 해나가서 만든 지 1년 뒤인 2016년 12월에는 버전이 7.1까지 올라가게 되고, 버전이 엄청 빨리 올라가죠.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해서 그런지 커뮤니티에서도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using Preact instead of React, 그러니까 리액트 대신 프리액트 사용하기라는 2016년 12월에 어떤 개발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개발자가 올린 글을 보면 자신의 작은 개인 프로젝트이지만 리액트 대신 프리액트와 프리액트 컴팻이라는 리액트와 호환되도록 만들어준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기존의 리액트로 만들어져 있던 거를 프리액트로 교체한 거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만 추가하고 패키지 JSON에서 리액트와 리액트 돔이라고 이름을 쓴 거에 대한 별칭으로 프리액트를 가리키도록만 변경했더니 모든 기능이 다 동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액트의 인기 덕분인지 2017년이 오면서 프리액트에도 어느 정도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이미 2017년에는 리액트의 호환 계층인 프리액트 컴팻은 제이슨 밀러가 아니라 다른 개발자들에 의해서 유지 보수가 되고 있었고 프리액트 자체에도 제이슨 밀러 외에 기여자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징닷컴, 텐센트, 틱테일 등의 회사들이 자신들이 프리액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프로덕션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공개되고 나서 8년이 지난 2024년인 지금까지도 프리액트는 3kB의 리액트 경량 대체제라는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3kB라는 그 크기 제약은 제이슨 밀러가 어떤 기능을 프리액트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여전히 되고 있고, 그럼에도 3kB라는 크기를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봤던 많은 경량도 처음에는 용량이 좀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최대한 줄이려고 해도 조금씩은 용량이 커지기 마련인데 8년 전에 제시했던 3kB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이슨 밀러 스스로도 코드 골프에 비유를 하는데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똑같은 알고리즘을 누가 더 적은 바이트로, 그러니까 그냥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은 하는데 더 적은 바이트로 작성했는지를 경쟁하는 코드 골프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쇼코딩이라고도 부르는데 제이슨 밀러도 이 3kB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기능만 구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코드를 한 글자라도 더 작게 작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코드 골프처럼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 결과적으로 아직도 3kB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프리액트는 State of JS 2024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18년에 7%로 처음 등장해서 2024년 현재도 13%로 여전히 꽤 인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최신 버전은 10.25고 처음에는 완전히 리액트와 호환이 되었지만 리액트도 계속 발전이 됐고 지금은 리액트와 유사하게는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똑같은 상태는 아닌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냥 멀리서 보면 프리액트가 리액트 아래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프리액트가 자신만의 길을 차근차근 가고 있고 2022년에는 시그널즈라고 상태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시그널즈는 이어서 얘기할 솔리드JS의 라이언 카르니아토도 리액티브 프레임워크의 핵심이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접근 방법 중 하나로 프로젝트만 이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항상 리액트와 비교당하던 프로젝트가 자체적인 행보를 가는 큰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JS 솔리드JS는 처음부터 리액티브 코어를 기반으로 설계된 순수한 리액티브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고 라이언 카르니아토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라이언 카르니아토는 2018년 4월 25일 솔리드JS의 첫 커밋을 올리게 되는데 그 전에 이미 한 2년 정도 혼자서 다양한 작업을 하다가 본인이 했던 작업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겠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를 솔리드JS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공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첫 커밋의 커밋 메시지가 오픈소스 레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니셜 커밋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작업물을 이제 오픈소스로 옮긴 거죠. 그리고 이 리드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JS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선언적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코드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며 로컬 상태를 동기화하고 돔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최근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와는 달리 버추얼 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템플릿을 실제 돔 노드로 컴파일하고 세분화된 계산으로 업데이트를 내핑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2018년 당시에는 재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엘리먼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인 웹 컴포넌트가 이미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라이언 카르니아토도 이 웹 컴포넌트와 동작하면서 작고 성능 좋은 라이브러리 찾다가 원하는 게 없어서 결국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초기 버전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버추얼 돔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리액트가 사용하는 버추얼 돔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템플릿 언어로는 JSX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JSX가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별도로 DSSL,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죠. 혀가 꼬였는지 DSL을 DSSL이라고 읽어서 DSL로 정정합니다. DSSL이 필요하지 않고 클로저 기반의 컨텍스트를 설정할 수 있는 데다가 성능이 뛰어나고 메모리도 더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라이언 카르니아토는 JSX를 템플릿 언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JS는 JSX를 사전 컴파일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ES2015의 프록시와 TC39의 옵저버블을 기반으로 해서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객체를 제공해서 상태 관리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했습니다. 라이언 카르니아토는 이때 리드미에서 솔리드 JS를 만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리액트와 함께 제공된 모든 장점과 선언적 자바스크립트 UI 프레임워크의 버추얼 돔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약간 후퇴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JSX 등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액트와 같은 버추얼 돔 라이브러리는 렌더링의 복잡성을 감추더라도 여전히 특별한 데이터 객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트레이드오프로 데이터의 선언적인 특성을 분리하기 위해 라이프 사이클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의 블랙리스트 변경 사항을 여러 곳에서 참조하는 것입니다. 상태의 성능 문제를 해결하려고 컴포넌트의 경계를 설정했으므로 비교적 성능이 좋아졌지만 루프마다 다시 렌더링하는 UI 모델은 개념적으로 보이는 것을 얻는다는 위지위그와 충돌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차피 데이터가 복잡해질 것이라면 렌더링이 아닌 프록시를 사용해서 그 복잡성을 데이터로 옮길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솔리드 JS의 코드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특이하다고 느낀 점은 2018년인데 커피 스크립트로 작성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커피 스크립트는 1H 백본 JS 에피소드에서 얘기한 백본 JS를 만든 제레미 애슈케나스가 만든 자바스크립트 트랜스파일러입니다. 그래서 루비를 닮은 문법이 많이 들어가 있고 커피 스크립트로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을 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였고, 저도 한때 커피 스크립트를 엄청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ES5, ES6 나오면서 자바스크립트 언어적 기능이 많이 좋아졌고 당시에는 이미 타입스크립트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타입스크립트로 넘어가고 있던 상황에서 커피 스크립트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재밌었습니다. 라이언 카르니아토는 수년간 나가웃 JS를 사용했는데 솔리드 JS를 만들기 시작하고 몇 달 뒤인 2018년 11월부터 1월까지 미디엄에 BYOF라는 5편의 연작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왜 솔리드 JS를 만들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BYOF는 이제 Bring Your Own Framework, 그러니까 자신의 프레임워크 만들기, 가져오기 정도로 직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Bring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혼자서 자신이 다 만들었는 게 아니라 생태계의 여러 아이디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왔다는 의미로 Bring Your Own Framework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제가 추측해 보는데 영어가 짧아서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작글을 보면
라이언 카르니아토가 솔리드 JS를 만들게 된 생각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5편의 연작글이라고 했죠. 1편은 Writing a JS Framework in 2018, 2편은 Web Component as Container, 3편은 Change Management in JavaScript Framework, 4편은 Rendering the DOM, 5편은 JS Framework in 2019,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카르니아토는 10년간 웹 개발을 하면서 많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다양한 추상화를 보았는데, 결국 어떤 프레임워크든 어떤 추상화든 깊게 보면 컨테이너, 상태 변경 관리자, 렌더러, 이 3가지 영역은 10년간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이언 카르니아토가 말한 이 3가지 영역의 첫 번째인 컨테이너는 본인이 나가웃 JS를 사용하면서 웹 컴포넌트가 미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나가웃 JS와 웹 컴포넌트를 같이 사용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웹 컴포넌트를 랩핑할 수 있는 컴포넌트 레지스터라는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프로덕션까지 이제 본인은 사용을 한 거죠. 그렇게 사용하면서 이를 더 잘 쓸 수 있는 어떤 믹스인 패턴으로 쓸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리액트의 HOC, 하이어 오더 컴포넌트라고 하죠. 이 HOC 패턴에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리액트 JS의 하이어 오더 컴포넌트라는 거는 컴포넌트를 인자로 받아서 다시 컴포넌트를 반환하는 함수를 얘기하는데,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현재 지금 2024년 시점에서는 리액트 훅이라는 기법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HOC를 아마 아주 많이 쓰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감을 받은 라이언 카르니아토는 컴포넌트 레지스터, 자신이 만든 프로젝트죠. 여기에 범용 HOC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3가지 영역의 두 번째인 상태 변경 관리자에 관해서는, 여기서 상태 변경이란 건 결국 웹이라는 거는 화면에 뭘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UI를 그리기 위해서 그 UI에 기반된 어떤 상태가 있고, 그 상태가 변경되면 화면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 변경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 뭐 MV whatever 계열의 프레임워크들이 발전하면서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개발자가 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발전했지만,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이를 뷰에 반영하는 방법을 비교하면서 이뮤터블 스토어나 이뮤터블 컴포넌트에 비해서 키밸류 옵저버블, 그러니까 KVO가 가장 우수하다고 라이언 카르니아토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KVO가 제일 빨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KVO 구현체를 봤을 때 체감상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던 중에 아담 헤일이 만든 S.JS를 발견하게 되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구현하면 실제로도 빠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ES2015의 프록시를 사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방법을 솔리드 JS에 도입을 합니다. 3가지 영역의 마지막 부분인 렌더러, 그러니까 상태가 바뀌었으면 이제 화면에 그려줘야죠. 이 렌더러 관련해서는 앙귤라 JS나 나가웃 같은 돔의 데이터를 바인딩하는 방법과 리액트의 버추얼 돔, 그리고 또는 뭐 컴파일된 돔 방식 등을 비교하면서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의 렌더링을 실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도 그 아담 헤일이라는 사람이 만든 서플러스 JS라는 프로젝트에서 이 아담 헤일은 아까 S.JS를 만들었다는 그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서플러스 JS에서 모든 JSX 표현식을 사전에 미리 컴파일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보고 여기에 큰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카르니아토는 컨텍스트를 복제하지 않고 상태를 클로저로 감싸서 큰 속도 향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JSX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JSX를 솔리드 JS에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JSX 템플릿을 문자열 템플릿으로 컴파일하고 필요에 따라 노드를 복제하게 구현을 해서 본인 말에 의하면 도큐먼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를 사용한 것보다 훨씬 빨라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편의 아주 긴 글을 보면 솔리드 JS를 만든 것이 순간 뭐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와 생태계를 연구하고 거기서 쓰는 기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테스트해본 결과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정답, 본인이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접근 방법을 모은 것이 솔리드JS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라이언 카르니아토는 미디엄뿐만 아니라 데브2에서도 많은 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만든 솔리드JS도 계속 홍보하고 그 외 자신의 자바스크립트 관련한 지식들도 공유를 하고 있는데 모든 글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꽤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글들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2019년에 라이언 카르니아토가 직접 올린 솔리드 더 베스트 자바스크립트 UI 라이브러리 You've Never Heard of, 그러니까 당신이 전혀 들어보지 않은 최고의 자바스크립트 UI 라이브러리라는 글을 보면 JS 프레임워크 벤치마킹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솔리드JS가 당시에는 0.4.0 버전임에도 다른 프레임워크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벤치마크 결과라는 거가 그 특성상 프레임워크 속도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 라이언 카르니아토가 올린 다른 글을 봐서도 단순히 라이언 카르니아토가 자신이 만든 게 빠르게 나오는 결과를 찾는 벤치마크를 잘 찾아서 그걸로 내가 빠르다 라고 해서 마케팅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벤치마크를 사용해야 실제와 가까운 성능 비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러한 결과도 꽤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글을 보면 솔리드JS의 설계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한 뷰가 아닌 선언적 데이터. 둘째, 데이터의 흐름은 UI 모듈성과 깊게 결합되지 않는다. 셋째, 읽기와 쓰기의 분리. 넷째, 간단함은 쉬운 것보다 좋다.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솔리드JS는 2021년 중순까지는 깃허브에서 스타를 6,000개 정도 받으면서 느릿느릿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 3년 정도가 지나서 2021년 6월 1.0.0을 릴리즈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안정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1.0이라는 상징적인 버전을 찍었기 때문인지 2021년 말에는 깃허브 스타가 단번에 12,000개를 넘어가게 되고 1년이 지난 2022년 말에는 23,000개를 넘어가면서 생태계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주목을 받게 됩니다. State of JS 2024의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이 나온 2021년에 처음으로 2%로 화면에 목록에 등장을 해서 현재는 9%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사용자층이 조금씩 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이언 카르니아토는 개인정보는 많이 공개하지 않는 편이라서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2020년, 2021년에는 이베이에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베이가 만든 마코라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마코, MARKO, 이 마코라는 프로젝트는 웹앱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HTML 기반의 선언적인 언어인데 2012년에 이베이에서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프로젝트고 이후에는 오픈JS 재단으로 기부되었지만 여전히 이베이에서 계속적으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당시에 이베이를 다녔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베이를 다니면서 솔리드JS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솔리드JS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던 넬리파이가 2022년 5월에 라이언 카르니아토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해서 솔리드JS를 풀타임으로 개발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재정적으로만 조금 프로젝트에 기부를 했다면 이것도 사실 지원이죠.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면서 그냥 솔리드JS만 만드세요 라고 한 거고 결국 넬리파이 덕에 솔리드JS의 풀타임으로 시간을 쓸 수 있게 된 라이언 카르니아토는 솔리드JS 앱을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 솔리드 스타트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넬리파이에는 한 2년 정도 일하고 얼마 전이죠. 2024년 9월에는 오류 추적 서비스인 센트리에 합류해서 여전히 솔리드JS를 풀타임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파인 JS
경량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알파인 JS는 케일러 포르지오라는 개발자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뭐 이런저런 다양한 기술에 관심이 있는 편이긴 한데 알파인 JS라는 이 프레임워크의 존재를 올해 2024년에 처음 알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것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뭐 찾거나 관련 기술을 보다가 알게 된 게 아니라 지난 한 8월 정도에 케일러 포르지오가 깃허브 스폰서로 $1,000,000,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한 14억 정도가 되죠. 그 $1,000,000를 번 과정을 정리한 글이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그 글을 읽다가 알파인 JS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돼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사람이 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뭐 다른 트윗이나 뭐 뉴스레터 같은 데서 알파인 JS라는 이름을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인프라 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량 리눅스로 알파인 리눅스라는 게 있어서 그냥 봤었어도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무심코 넘어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 알파인 JS는 스테이트 오브 JS 2024를 보면 2020년에 응답자의 3%가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점점 늘어서 24년에는 8%가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해서 솔리드 JS의 9%보다 약간 낮은 수치, 꽤 많이 쓰는 거죠. 이 케일러 포르지오는 2013년 유니버시티 앳 버팔로를 졸업하고 여러 회사를 다니다가 2017년에는 타이튼이라는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 타이튼이라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웹이나 모바일 앱을 주로 만드는데 PHP 웹 프레임워크인 라라벨에 특화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특화됐냐 하면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맷 스타우퍼가 라라벨 어펜러닝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이제 홈페이지에도 이제 라라벨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케일러 포르지오는 이 타이튼에 입사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직장 생활이란 것 자체가 본인한테 잘 맞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2019년 4월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 그만둘 때 딱히 구체적인 계획,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일단 그냥 블로그랑 팟캐스트 등을 하면서 지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이것도. 아무튼 이 케일러 포르지오는 PHP로 개발을 하면서 코드 이그나이터나 라라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웹 프론트 쪽에서는 jQuery와 Vue.js를 많이 사용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웹의 추세대로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프론트엔드를 많이 만들기 시작하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복잡하고 관리할 게 많다는 느낌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찾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엘릭서의 웹 프레임워크인 피닉스에서 제공하는 라이브 뷰 기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자신이 원하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피닉스의 라이브 뷰는 서버 프레임워크인 피닉스에서 동적인 웹 프론트엔드까지 만들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기존에는 백엔드 프레임워크가 API만 제공해주고 프론트엔드는 뭐 리액트, 뷰, 앙귤라 등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백엔드 서버에서 HTML 뭐를 그대로 내려주고 그 HTML에 포함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프론트엔드를 구성하는 것이 뭐 꼭 간단하진 않죠. 복잡하게도 할 수 있지만 프론트엔드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뭐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뷰는 이 두 가지 방법의 약간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버에서 HTML을 내려주면서 라이브 뷰의 경우에는 웹소켓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속 보내서 화면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거나 동적인 구현을 그 프론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닉스죠. 피닉스 엘릭서 서버인 피닉스 프레임워크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기능이 라이브 뷰고 이를 통해서 백엔드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개발자 없이도 정적인 화면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약간 더 복잡한 프론트엔드로 화면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이 라이브 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접근이 다른 언어에도 있는데 루비 온 레일즈에는 핫와이어 37 시그널즈 쪽에서 만든 핫와이어라는 게 있고 단넷에는 블레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방식은 좀 달라도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요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HTMX 같은 것도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이 케일러 프루지오는 피닉스의 라이브 뷰 방식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이를 그 PHP 프레임워크인 라라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 와이어라는 프로젝트를 2019년 초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보면 대충 느낌이 루비 온 레이즈의 핫와이어에도 영향을 받아서 라이브 뷰와 핫와이어의 이름을 조금씩 합쳐가지고 라이브 와이어라고 지은 게 아닌가라고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 와이어, 그러니까 이 라이브 와이어는 PHP, 그러니까 라라벨용 라이브러리인 거죠. 이 라이브 와이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라이브 와이어만으로는 모든 요구사항을 다 처리할 수 없었기에 결국 알파인 JS를 만들게 됩니다. 그 핫와이어를 보면 백엔드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웹소켓을 이용해서 페이지나 컴포넌트를 클라이언트에 보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터보라는 프로젝트고, 당연히 프론트엔드가 아예 뭐 SPA나 이런 쪽에 붙어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하는 거랑은 제약이 있겠죠. 왜냐면 서버에서 어느 정도 핸들링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거는 동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런 터보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버에서 받아온 HTML이 있다는 전제하에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스티뮬러스라고 있어요. 이 스티뮬러스는 핫와이어의 하위 제품이죠. 그러니까 핫와이어는 어떤 제품 패밀리 같은 이름이고, 핫와이어 밑에 터보가 있고 스티뮬러스가 있어요. 뭐 하나 더 있긴 한데, 이 스티뮬러스를 보고 케일러 프루지오도 라이브 와이어에 맞는 스티뮬러스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케일러 프루지오 입장에서는 라이브 와이어가 핫와이어의 터보인 거죠. 그러니까 라라벨에 쓸 수 있는 핫와이어에서 스티뮬러스 역할을 하는 녀석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스티뮬러스를 처음 보았을 때 케일러 프루지오 마음에 꽤 들기는 했는데, 케일러 프루지오가 뷰.js에 이미 엄청 익숙해진 상태였고, 자신이 스티뮬러스를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뷰.js처럼 선언적으로 HTML에 선언만 하면 데이터와 동기화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뷰.js 기능의 절반만 사용하고 HTML 마크업에서 테일엔드 CSS가 하듯이 그냥 지정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2019년 11월에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타이튼이라는 회사를 퇴사한 지 10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그 커밋을 보면 이름을 GenJS, 그러니까 XENJS라고 지었다가 바로 또 미니멀 JS라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원래 개발자한테 제일 어려운 게 장명이죠. 그래서 이름 고민을 엄청 했는지 또 며칠 뒤에는 프로젝트 이름을 프로젝트 X라고 변경을 했다가 2019년 12월 중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죠. 버전을 1.0으로 올리면서 프로젝트 이름을 다시 알파인 JS로 변경을 하게 되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프로젝트 리드미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알파인 JS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뷰나 리액트와 같은 대형 프레임워크의 반응형 및 선언적 특성을 제공합니다. 돔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대로 동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용 테일윈드 CSS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식을 보면 알파인 JS는 앙귤라 JS나 뷰 JS처럼 돔의 어트리뷰트로 X 데이터, 뭐 X 쇼, X 바인드 등을 이제 선언적으로 지정을 하면 쉽게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제공하고 있었고, 현재도 이 초기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div에 이제 꺽쇠 div 하고 이제 어트리뷰트 넣잖아요. 거기에 이제 x 다시 show는 false 하면 이 돔이 사라지고, 이제 true 되면 이제 돔이 보이고, 뭐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현재 버전에서는 x 데이터, x show, x bind 같은 15개의 어트리뷰트와 어트리뷰트의 값 부분에 쓸 수 있는 달러 스토어, 달러 디스패치, 달러 워치 등의 6개의 프로퍼티,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파인.데이터, 알파인.스토어 이 2개의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숫자만 봐도 꽤 심플한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알파인JS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이 어트리뷰트와 프로퍼티의 이름이나 설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1버전 때 앙귤라 JS와 좀 꽤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본인은 Vue.js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2달 뒤인 2020년 2월 말에는 2.0을 릴리즈 하는데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2019년 말에 만들기 시작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스테이트 오브 JS에서 2020년에 벌써 3%나 사용하고 있다는 건 꽤나 대단하고 켈러 포르지오가 생각한 그 요구사항이 비슷하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2020년 긴네이션에서 진행한 켈러 포르지오와의 인터뷰인 Say No to Complexity with Alpine.js, 그러니까 Alpine.js로 복잡성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기, 뭐 이런 얘기죠. 이 인터뷰를 살펴보면 Alpine.js는 jQuery와 Vue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Alpine.js만으로는 프론트엔드를 모두 구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 측에서 HTML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다 내려주는 서버 측 템플릿은 반드시 필요하고 Alpine.js는 여기에 자바스크립트로 동작만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웹팩 같은 그런 컴파일이나 번들링 도구들이 필요가 없고 HTML 파일에 그 CDN에 Alpine.js를 가져오는 스크립트 태그만 추가하면 어디서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꽤 동의를 하면서 이 Alpine.js의 내용을 찾아보면서 호감이 꽤 생긴 상황입니다. 제가 뭐 전문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는 아니라서 엄청 복잡한 프론트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서버에서 뭐 타임리프, 그러니까 자바의 타임리프, 파이썬의 진자, 노드.js의 뭐 EJS나 퍼그 같은 뭐 전통적인 서버 측 템플릿, 그러니까 서버에서 HTML 구성해서 내려주는 그런 서버 측 템플릿으로 HTML을 구성하고 간단하게 스크립트만 넣어서 조금의 동작, 엄청 크진 않지만 또 엄청 작지도 않은 그렇게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쓰기에 적합한 도구가 사실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요 최근 한 2, 3년 사이에는 요 알파인.js 같은 시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꽤 오랫동안 프론트엔드 생태계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었고 아무래도 훨씬 큰 요구사항,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업계를 주도하다 보니까 그보다는 좀 가벼운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즉 문서 중심의 웹페이지와 아주 복잡한 웹 어플리케이션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환경 준비 같은 툴링이 과하게 복잡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었고 요즘 분위기 보면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뭐 꽤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알파인.js가 얘기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에 저는 많이 동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들의 층을 봐도 비슷하게 느낀 사람이 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케일러 프루지오는 라이브 와이어와 알파인.js를 만들고 있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백수죠. 쉬고 있는 건 일은 안 하고 있는 건데 다니엘 컬번이라는 사람과 노 플랜 투 머저라는 팟캐스트도 뭐 하고 그럼에도 돈은 벌지 못했기 때문에 돈 벌 방법을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깃허브의 그 후원 프로그램인 깃허브 스폰서를 알게 되고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스폰서웨어라는 접근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 스폰서웨어는 일단 멋진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멋진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일정 수의 깃허브 스폰서의 후원수를 모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100명 이런 거죠. 네, 하고 그 100명이 다 모일 때까지는 그 깃허브 스폰서에 그런 걸 설정할 수 있거든요. 모일 때까지는 이 후원한 사람들한테만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100명이 다 모이면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때 그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전 세계에 공개하는 방법입니다. 신기하면서 흥미롭죠. 그래서 뭐 켈러 프로지오는 서로 윈윈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켈러 프로젝트는 이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그 후원자들의 힘을 다 같이 모아서 결국 오픈소스가 공개되는 이 방식을 이제 스폰서웨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케일럽에 따르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깃허브 스폰서로 연간 $11,000,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한 1,600만 원 정도의 돈을 벌게 됩니다. 뭐 이것만으로는 생계가 유지될 수 없겠죠. 그래서 자신이 만든 오픈소스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그 이후에는 또 교육 콘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쪽에 좀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사람이었는지 많은 교육 콘텐츠가 물론 뭐 라이브 와이어 기반이긴 하지만 공개 콘텐츠도 당연히 있지만 일부 콘텐츠는 자기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 가지고 GitHub 스폰서와 연동을 해서 GitHub 스폰서에서 후원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러한 스크린캐스트 방식을 통해서 2020년에는 90일 동안 8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한 1억 원, 1억여 원 정도를 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알파인젯을 어떻게 알았는지 얘기할 때 2024년 8월 몇 달 전이죠. 그때 올린 글을 보면 케일럽이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깃허브 스폰서로 여태까지 이제 누적 금액이죠. 총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니까 오픈소스 개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뭐 기존과 다른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방법을 잘 찾아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자신이 어떻게 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다 뭐 비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주셔서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LIT 릿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은 릿입니다. LIT, 릿. 2007년에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던 저스틴 파냐니라는 사람이 2007년에 구글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다양한 팀이랑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다가 다트 언어죠. 다트 언어 팀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폴리머 툴스 팀의 리드로 이제 옮겨가면서 폴리머 프로젝트의 빌드 시스템, 뭐 번들러, 테스트 러너 같은 관련 도구들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폴리머를 얘기하기 전에 웹 컴포넌트를 좀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솔리드 JS 얘기할 때 좀 얘기를 했죠. 웹 표준인 웹 컴포넌트는 커스텀 엘리먼트, 그러니까 HTML에 그 저희가 뭐 div, 뭐 li, span 뭐 이런 게 엘리먼트잖아요. HTML에. 요걸 이제 커스텀 엘리먼트,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엘리먼트를 만들어서 이를 재사용하게 하는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이 기술들을 모은 거를 웹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웹 컴포넌트라는 기술 자체는 없고 웹 컴포넌트라는 이름 아래 여러 기술들이 이제 있는데 현재 표준에 들어있는 것이 커스텀 엘리먼트, 섀도우 돔, HTML 템플릿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커스텀 엘리먼트는 동작을 포함해서 사용자가 정의한 엘리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API고 섀도우 돔은 기본 문서의 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발자 도구에서 보는 그 돔과는 별도로 렌더링되고 캡슐화된 별도의 돔을 정의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A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ML 템플릿은 이제 템플릿 태그, 그러니까 태그라고 하면 이제 꺽쇠 템플릿, 꺽쇠 닫고 이렇게 되겠죠. 템플릿 태그와 슬롯, SLOT, 슬롯 태그를 사용해서 재사용 가능한 HTML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웹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저스틴 파냐니가 2015년부터 일했다는 이 폴리머 프로젝트는 이 웹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자바스크립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2013년 2월에 이 폴리머의 프리 알파 버전을 공개했고 2014년 11월 정도에 개발자 프리뷰인 0.5 코드명이 이상해요. 하이오 브레이킹 체인지 요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요런 0.5 버전을 릴리즈하고 이때 이 0.5에는 구글이 같은 해죠. 개발자 컨퍼런스인 구글 I/O 2014에서 안드로이드 L, 그러니까 롤리팝이죠. 안드로이드 롤리팝을 공개하면서 매터리얼 디자인이라는 것을 처음 그때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지금은 유명하죠. 매터리얼 디자인. 매터리얼 디자인은 그때 처음 공개하는데 구글의 표준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이 폴리머도 데모로 매터리얼 디자인을 사용한 UI 예시를 사이트에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2015년에 0.9.0을 릴리즈하고 2015년 5월 29일에 첫 프로덕션 레디 버전인 1.0을 릴리즈하게 됩니다. 지금 폴리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용 방법을 뭐 예를 들어 그 웹 컴포트의 방식을 설명드리면 구글 맵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뭐 자바스크립트 들여오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CSS 불러올 때 사용하는 이제 링크 태그죠. 꺽쇠 열고 링크하고 릴은 임포트 쓰고 href는 구글 맵.html 해서 HTML을 임포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엘리먼트가 임포트가 되고 이후에 HTML에서 꺽쇠 열고 구글 맵 꺽쇠 닫고 이렇게 해서 구글 맵 태그를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커스텀 맵 엘리먼트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웹 컴포넌트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폴리머도 당연히 웹 컴포넌트 쓰는 방식이니까 폴리머를 쓰려면 이렇게 좀 전에 설명한 방식으로 오디오 매체이기 때문에 코드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고 구글은 앙귤라 JS 1.0을 2012년에 릴리즈했기 때문에 폴리머를 만들 당시에 구글은 이미 앙귤러 JS라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폴리머를 구글이 만들었을까? 물론 구글이 이렇게 조그만 회사가 아니니까 만들 수는 있죠. 근데 폴리머는 구글의 크롬 팀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팀에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이트에 설명한 자신들의 미션을 보면 유즈 더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를 키프레이즈로 쓰더라고요. 이 크롬 팀에서 원하는 건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최신 웹 플랫폼을 더 빨리 도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대표하는 말이 유즈 더 플랫폼. 그러니까 그냥 플랫폼을 써. 뭐 이런 말이겠죠. 그냥 이런 건 제가 넣은 거지만. 네, 그래서 당시 앙귤라 JS와 리액트 등에서 컴포넌트 방식의 개발은 이미 업계에도 많이 도입된 상태였고 솔리드 JS를 만드는 라이언 카르니아토가 관심을 가졌듯이 업계에서도 새로운 표준인 웹 컴포넌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웹 컴포넌트에서 HTML 템플릿은 2014년에 HTML 리빙 스탠다드에 포함되었고 커스텀 엘리먼츠는 2016년에 HTML 리빙 스탠다드가 되었고 섀도우 돔은 2016년에 표준화되었는데 실제로 여기는 이제 기능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 돔 표준, HTML 표준, CSS 스코핑 모듈 레벨 1 이렇게 기능이 나눠서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지원해야 섀도우 돔이 되니까 표준이 나누어서 도입이 된 거죠. 이렇게 14년과 16년에 걸쳐서 웹 컴포넌트가 표준화가 되었는데 당연히 브라우저에서는 완전히 표준화가 되기 전에 이미 기능이 도입은 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ML이 대표적으로 그렇지만 이걸 리빙 스탠다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한번 완결하고 표준화 넣고 몇 년 동안 개발이 멈춘 게 아니라 한번 넣고 계속 살아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리빙 스탠다드라고 부르는 것인데 2016년에 표준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기능과 빠진 기능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는 브라우저 간에 기능에 대한 지원 차이가 있고 많이 지원하는 브라우저와 적게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이제 있는 상태죠. 그래서 폴리머 프로젝트는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폴리필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구글 맵을 사용하는 웹 컴포트 방식을 원래는 모든 브라우저가 다 지원하면 그냥 쓰면 되지만 지원하지 않은 브라우저를 위해서는 폴리머 프로젝트를 임포트를 하면 웹 컴포트를 이제 지원을 다 안 하는 것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폴리머 프로젝트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웹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당연하게도 웹 컴포넌트가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지원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자연하게 소멸되는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폴리머 프로젝트는 실제로 구글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유튜브에서도 사용되었고 2017년에 구글어스 리뉴얼한 디자인에서도 도입이 됐었고 구글 I/O의 그 2015, 2016 웹사이트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폴리머 프로젝트가 웹 표준과 브라우저 간의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웹 컴포넌트의 기능 중 하나인 HTML 임포츠라는 스펙이 크롬에는 구현이 되어 있었지만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채택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폴리머 팀은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넣어서 원래 폴리머의 특징인
HTML 중심이라는 특성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지만 웹 컴포넌트 자체가 HTML 엘리먼트를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아마 그 2017년 5월 정도에 폴리머 2.0이 릴리즈 되던 무렵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폴리머 팀에서 관련 도구를 만들던 저스틴 파냐니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차피 HTML 템플릿이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으니까 이 템플릿에 필요한 로직도 템플릿이 가진 컨텍스트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을 구현한 lit HTML이라는 실험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안에 HTML 템플릿이 있다는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많이 쓰는 JSX 같은 HTML처럼 보이는 템플릿이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잖아요. 딱 그런 모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머는 HTML이면서 로직만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구조였다면 lit HTML은 기반 자체가 아예 자바스크립트이고 HTML과 로직이 자바스크립트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2017년 6월 30일에 lit HTML 저장소를 만들어서 첫 커밋을 하게 됩니다. 리드미의 설명을 보면 HTML 템플릿 리터럴 인 자바스크립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2달 뒤인 2017년 8월 22일부터 23일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폴리머 서밋 2017에서 저스틴 파냐니가 efficient, expressive and extensible HTML 템플릿,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표현력 있으면서 확장 가능한 HTML 템플릿이라는 발표로 lit HTML을 공개합니다. 당시 lit HTML은 저스틴 파냐니 개인 레포가 아니라 폴리머 랩스라는 ORG 밑에 저장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lit HTML의 아이디어는 꽤 흥미로운데 ES2015에 도입된 자바스크립트 태그드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한 방식이었습니다.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짤 때 뭐 헛다운표나 쌍따옴표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정의하는 대신에 이제 백틱, 헛다운표인데 이제 거꾸로 된 것 같은 그 백틱이 있죠. 백틱을 정의하고 이제 중간에 동적으로 변수나 함수의 값을 넣고 싶을 때 달러 컬리브레이스, 그러니까 달러 중괄호 이렇게 해서 그런 값을 중간에 문자열 가운데 넣는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스트링 플러스 변수 플러스 스트링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야 됐던 거를 이제는 템플릿 리터럴이 나와서 훨씬 편하게 백틱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템플릿 리터럴은 멀티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HTML처럼 이제 HTML 태그는 한 줄로 빡 쓰면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여쓰기 하면서 멀티라인으로 쓰기에 되게 좋았고 여기서 lit HTML이 사용한 태그드 템플릿 리터럴은 템플릿 리터럴을 함수로 사용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수기 때문에 어떤 로직이든 넣을 수가 있고 사용할 때는 함수 이름이 HTML이다 하면 HTML 백틱하고 문자열 이렇게 적기 때문에 이를 태그드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lit HTML은 이 태그드 템플릿 리터럴을 그냥 문자열로 변환한 뒤에 돔에 넣는 것이 아니라 렌더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는 이를 템플릿 태그, 그러니까 꺽쇠 템플릿하고 꺽쇠 닫고 이렇게 하는 템플릿 태그, 이게 웹 컴포넌트의 HTML 템플릿이죠. 이 템플릿 태그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환한 뒤에 내부적으로 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수나 함수를 넣어서 항상 바뀔 수 있는 동적인 부분을 노드트리에서 구분해서 저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값을 업데이트 될 때는 실제로는 달라진 부분만 바꿔주기 때문에 실제 동작은 버추얼 돔이나 폴리머와 비슷하게 동작하지만 아주 빠르게 동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lit이라는 이름은 리터럴 혹은 리틀에서 따온 앞에 lit이고 템플릿 파싱과 렌더링 같은 기능은 웹 플랫폼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배포된 라이브러리가 1.7KB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험적 프로젝트라고는 하지만 당시 저스틴 파냐니의 발표를 보면 브라우저에 포함된 웹 플랫폼 기능을 사용해서 실용적으로 잘 접근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고 청중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괜찮았는지
만든 지 한 2달 만에 폴리머 서밋에서 발표를 한 거 보면 저도 꽤 마음에 드는 방식이지만 그때도 꽤 인정받는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실험 프로젝트는 계속 성장을 해서 웹 컴포넌트의 베이스 클래스가 되는 리드 엘레먼트도 만들고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폴리머는 2018년 5월 3.0을 릴리즈하는데 결국 이 버전이 마지막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후에 한 3년 정도가 지난 2021년 9월 리드 2.0이 나오면서 폴리머는 더 이상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메인터넌스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고 폴리머 프로젝트의 홈페이지를 가도 대신 릿을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릿은 현재 3점대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릿은 지금까지 이렇게 폴리머의 관계와 만들어진 상황을 설명했듯이 웹 컴포넌트와 상호 운연성을 가지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릿으로 웹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면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컴포넌트가 릿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없고 그냥 HTML 엘리먼트로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저스틴 파냐니의 말에 따르면 릿은 특정 프레임워크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래서 최종 목표는 리액트, 앙귤라, 뷰 등 다른 프레임워크도 웹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릿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크롬 틈에 있으면서 지금은 릿을 주로 하지만 그런 면에서 릿은 이제 폴리머의 이제 후계자라고 할 수 있고 폴리머가 원래 가졌던 유즈 더 플랫폼이라는 목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릿은 웹 컴포넌트를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디자인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좋은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를 어도비, 알라스카 항공, IBM, 시스코, 레드햇, SAP 등에서 현재도 릿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트 오브 JS 2024를 보면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서 릿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20년에 처음 5%로 등장을 했고 현재인 2024년에는 9%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Vue.js 이후에 등장했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 스벨트, 프리액트, 솔리드.js, 알파인.js, 릿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수많은 프레임워크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저도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앙귤라.js 1.0을 만들었던 미스코 해버리가 만든 QWIK 같은 프레임워크도 있는데 이 에피소드에서 어디까지 다뤄야 하나 약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벨트 정도까지 다룰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디까지 다루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정한 기준은 스테이트 오브 JS 기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 중에 5%가 넘는 것들은 다 다뤄보자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좀 처음 살펴본 알파인.js나 릿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팟캐스트 제목은 레트로 택이지만 2000년대 초반인 프로토타입 JS부터 해서 현재도 쓰고 있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다양한 프레임워크까지 다뤄봐서 기술이 어떻게 이어지고 발전해 왔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